작가님 편집도 합니까? 아니 뭐 저를 편집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편집할 게 뭐 있어. 전문가신데. 요즘 농업이 6차 산업이 됐다고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안녕하십니까.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김민석 다시 오는 인사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대통령께서도 내년 개헌을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공대 이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간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셨지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스타이시면서 최초로 대선주자급 인터뷰 2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도 전국적인 스타로 우뚝 서신 이재명 성남시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리 과찬까지 일부러 과찬을 한번 해봤습니다. 방송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박원순 시장님 여기 안 계셔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 박 시장님이 농사를 더 잘 짓냐 우리 이 시장님이 농사를 더 잘 짓냐 얘기를 하다가 두 분 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은 분명하나 농사 지은 것을 파는 것만큼은 이 시장님이 더 잘 파는 것 같다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에도 출마를 하셨고 최근에는 예능 프로로 확 또 뜨셨는데 뭐가 더 대중성 있게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저렇게까지라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이죠. 네네. 인지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대선 경선이었다면 그 후에 예능 프로 출연한 다음에는 그 뭐 재미있는 가까운 사람이네 이런 호감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느끼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면 탤런트나 배우처럼 대선 사진 경선 찍자는 사람들이 때까지는 너무 많았어요. 이재명에서 네네, 이제는 편안한 이재명으로. 뭐 엉덩이 두드려지고 싶은. 사모님이 더 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역관계가 바뀌었으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이긴 한데 네. 그게 잘못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공식석상에 저는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뭐 당내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경선부터 해라. 아니 지난 대선 경선 때 제가 그 행사장에서도 우연히 사모님 옆자리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기회가 한두 번 있었는데 굉장히 해맑게 그 경선이라는 현장을 아주 즐기시는 모습을 제가 봐서 티가 없이 맑으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냥 전달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제작진들이 경선 때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저희는 계속 부부 같이 다녔는데 저 부부 프로그램 내보면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경선 과정을 다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선 끝나고 저희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 2달 하지 않았죠. 한 7월 가까이. 바로 그냥 오케이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 중에서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24시간, 48시간 막 카메라 수십 대 설치해놓고 그중에 재밌는 요소만 뽑아내는 거니까 본질이 다 드러나죠. 사실 되게 두려웠는데 결국은 뭐 도박하는 심정으로 이재명답게 그렇습니다. 결단을 딱 하셨네. 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초반에는 많이 이제 비난 많이 받았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공감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방자치가 주제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들어가 좀 포괄적인 얘기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대선 출마를 경선이긴 하지만 이제 해보신 건데 집권이 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당에서 대선 출마를 해보니 나에게 얻은 것 교훈 그러니까 뭐 대중성 이런 거 말고 교훈 역시 안 겪어보던 일이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심리 통제 그러니까 마음 통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간 과정에 그렇습니다. 유쾌하신 이재명 시장님도 편치 않았던 시간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아시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 때문에 제가 왼쪽 역할을 맡는다.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경선에 참여하게 됐죠. 원래는 뭐 당 지도부 선거 얘기도 있고 했지만 공식적인 사실은 요청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근데 결국은 사실
전체를 위한 부분으로 참여한 것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하다 어느 보니 순간에 하다 보니 견물생심이 되는가요? 네, 여기다가 결국 마음 수용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게 수용이 부족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 이거 혹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가요? 그렇게 된 것이 내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조금 오버했구나 아니면 페이스 잃었구나 이렇게 복귀되는 게 있나요? 네, 그 손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는 야 이게 진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때가 있었고 또 한 순간에는 실제로 확 떴던 시기가 있죠. 네. 뭐 그리고 주변에서 또 난리가 나니까요. 뭐 제가 혼자 절에서 수도하고 있으면 좀 덜했을 텐데 막상 이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이제 주변 이런 데서 뭐 거의 전적으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한번 실제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버페이스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인 이재명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살아오면서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우는 스타일이어서요. 이번 대선 과정은 제가 인간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성숙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어느 순간 제가 반성했죠. 이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되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본 사람이 되면은 좋겠죠. 큰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본론적으로 조금씩 가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게 이제 95년입니다. 22년 지났습니다. 2017년 내년이면 이제 2018년인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수준을 한마디로 대략 어떻게 본다. 문제점이 핵심적으로 뭐다. 일종의 총평부터 한번 시작해 주신다면은 학생 수준으로 따지면 지금 한 중학교 입학할 수준 정도, 초등학교 맞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이제 수도권의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게 한 8년 전쯤인데 지금 대개 재선들 하고 있죠. 그 8년, 7, 8년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유치원생 수준이었다고 보이지고요. 그 한 8년 정도 저희가 수도권에서 주로 민주당이 맡으면서 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수준 같은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인생에 책임질 준비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단계가 딱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려는 정부, 독자적 행동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단계. 제가 감이 딱 오는데 말씀하신 게 2010년 지방자치 선거입니다. 그때 저도 그 지방선거에 관여를 좀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95년부터 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공방에서 야당이 이기냐 여당이 이기냐 뭐 이런 정도였다면은 그때 탄생한 특히 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탄탄해졌죠. 그 주민들과도 밀착됐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실험도 됐고 그분들 중에 스타도 많이 나왔죠. 지금도 사실 뭐 많이 있지요. 뭐 김영배 청장 같은 분이라든지 뭐 김영환 청장도 그렇고 광주의 민영배 청장 그렇죠. 다 그 콘텐츠들이 있는 분들이고 상당한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실제 실현할 장이 생겨났던 거죠. 기초단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제 개헌 얘기를 하시고 그중에 핵심을 지방분권으로 말씀하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핵심 내용은 뭔지.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 자치와 분권이 강화된 개헌은 뭐 저는 과거부터 주장했던 바이고 최근에 이제 권력구조 문제보다는 지방분권 자치에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얘기로 이제 개헌 논쟁이 시작되면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국민들은 식상하게 되고요. 근데 국민의 삶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이 좀 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약간 정치적인 얘기지만은 오히려 야당이 이게 별 득을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개헌할 필요 있냐 연동할 필요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 민주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상당수가 좋은 개헌하자 기왕이면 지방선거 때 하자 권력구조에 대해도 일정한 어떤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야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하지 말자고 하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내용 지방분권을 포함해서 피해가자는 것일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권력구조를 빼고라도 개헌을 지방분권 포함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권력 구조 문제는 저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자유한국당 저희는 상당히 구체제의 유물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이 세력들의 특성이 합리적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경쟁 속에 살아왔던 분들이어서 합리적 경쟁 체제를 만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그렇죠. 예를 들어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손해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공정한 구조에서 덕을 봐왔으니까요.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헌 이후에 자신들의 예를 들면 입지가 좀 강화될 수 있다고 하면 동의하겠지만 그게 합리적 구조로 바뀌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라면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합의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조차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에게 봅니다.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굳이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보죠.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그 사회의 시민의식, 소위 이제 주권자들의 민주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구조에 기생했던 소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로서는 손실이기 때문에 잘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방자치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심화되는 것이 좋다. 성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뜻일까요? 분권이 중앙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치학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권력은 집중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집중되면 부패하는 거죠. 저희가 개모임 예를 자주 드는데 개모임도 일종의 대의체제 아닙니까? 개주 뽑아서 개돈 내고 운영하고 나중에 돌박 하는데 개운영에서 부정이 생기기 참 어렵습니다. 쉽게 감시되고 개원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엉뚱한 데 쓴다든지 하면 큰일 나죠.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바로 해임하죠. 근데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가 되면 느낌이 없어져요. 너무 멀고 너무 크고 그다음에 구성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5천만 명에 한 명에 불과한데 이런 무력감과 열패감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권력이 남용될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중간 단계로 지방자치라는 걸 하면 분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여지가 높아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이해관계가 직접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거나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그나마 줄어드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컨셉이 뭐가 될 거냐를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 또는 관련자 몇 분을 모셔서 논의할 때 김영배 구청장이 오셔서 동네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얘기할 행정의 분권, 재정의 분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작동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큰 틀로 또 재정 문제 잠깐 제껴놓고 국민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 시민들이 공부를 하는 오늘은 예능보다는 좀 교사로서 근데 교사가 재미없으면 잘 안 돼. 재밌는 교사로서 알겠습니다. 이 중앙 권한이 결국 집중돼서 지방자치의 난점이 있는 건데 지방에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중앙에서 여러한 권한들이 도대체 뭐가 이행이 핵심적으로 돼야 되느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일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를 들면요. 성남을 보통 부자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 부자인 건 맞는데 재정이 부자는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시민들은 도시 자체가 부자 그러니까 땅도 비싸고 자산 가치도 높으니까 세금을 진짜 많이 냅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친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않죠. 전국 단위로 보면 자체에서 거치는 세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이 거치지 않는 곳은 국세로 다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비슷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전체 쓸 수 있는 돈은 차라리 국고 보조를 줄여서 그냥 비슷하게 맞춰버렸다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지출해야 될 금액 중에서 그 자체에서 거친 게 얼마냐 이런 건데 성남시는 예를 들면 뭐 60%대, 예를 들면 어디 저쪽 시골 도시는 뭐 10%대 그러면 그 나머지를 정부 재원으로 채워준 거거든요. 지금 성남시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는 현재는 뭐 추경까지 최종 마무리 추경하면 한 2조 정도 되죠. 근데 본 예산 기준으로는 최초 예산 기준으로는 한 1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친 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 교부세를 주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안산이 있든 뭐 이런 데 비슷하죠. 그게 도시는 부자고 세금도 많이 내지만 실제 재정은 뭐 안 주니까 그걸 정부가 거의 조정 역할을 하니까요. 지출 예산을 맞추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쓰는 돈은 비슷한데 쓰는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건 다리를 놓아라. 이거는 뭐에 써라. 자기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예산을 아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 돌려줘야지. 왜냐하면 꼬리가 붙은 예산이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게 돼요. 아껴 쓰면 내년부터 지원을 잘 안 해줘요. 평균적으로 아끼면 지원금 줄어들죠. 불용이 되니까. 예. 아니면 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집행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돈은 주는 대로 최대한 많이 쓰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이 없는 예산은 알토란 같은 거죠. 아끼면 딴 데 쓸 수 있어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소위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의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면 표가 오니까 최대한 아껴 쓰게 됩니다. 아껴 쓰고 그거를 예를 들면 새로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죠. 자율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게 지혜롭게 쓴 것이 그렇죠.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두 명에게 돈을 1,000만 원씩 주면서 당신은 이런 용도에 쓰고 남은 건 돌려주세요 했을 경우하고 당신은 이런 용도에 쓰세요가 아니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쓰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지세요 했을 경우에 얼마나 아껴서 잘 쓸까, 누가 더 잘 쓸까, 결론은 뻔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쓰여지는 예산의 성격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이 낭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게 되면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자율적이냐 아니면 그렇죠. 꼬리가 달려있냐에 네. 따라서 자율적이 될 때 더 주민에게도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재원 자체를 정부가 세제를 조정해서 자치단체들이 걷어서 법적으로 나눌 수 있게 아예 고정을 해줘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게 소위 얘기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그렇죠. 조정이죠. 예. 예. 재정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국세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세를 늘리는 거죠. 그런데 지방세끼리 조정하면 되거든요. 예. 두 번째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돈을 알뜰하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남시가 가진 특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엄청 미워해가지고 네. 작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저를 씹었단 말입니다. 뭐 청년 배당 이런 건 돈 없어서 못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작년 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뭐 이런 게 문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 얘기를 불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제재할 길이 없어요. 제재하는 게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 기껏 하는 게 교부세를 덜 주거나 예를 들면 내사, 감사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말을 안 듣는 순간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괴롭기는 했지만 예산이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로 되돌아가면 분권을 강화하고 어차피 쓰는 돈에 대한 집행 재량권을 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 훨씬 그 돈이 효율적으로 잘 쓰게 됩니다. 결국 지방 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이고 네. 재정에 어떤 몫을 확보하느냐와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집행의 자율권이 핵심일 것이다. 그걸 복지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복지도 더 주민들에게 좋아지고 더 효율적이 된다. 그걸 한번 비교해 봐 주실 수 있어요. 보통 정부가 걱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주면 네. 부정부패를 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일부 맞았을지 모르겠는데 예. 전혀 사실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똑같은 정치 집단들이 사실 하는 건데 중앙정부는 통제 시스템이 지방정부보다 훨씬 적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훨씬 강력해요.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높습니다. 네. 중앙정부 너무 머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상급 감시기구 예를 들면 뭐 감사원의 감시, 상급 자치단체의 감시, 예를 들면 행자부의 감시, 뭐 이 감시기구들이 검찰, 경찰 이런 게 상급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중앙정부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는 상급 기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최고 권력입니다. 하다못해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행정부에 대한 감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예를 들어 산림행정 이런 거 빼고요. 그것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되는데 해양행정이라든지 뭐 국방, 외교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모든 국민의 복지와 삶에 관한 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해요. 위임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위임이든 네. 뭐 보조금 형태든 뭐든지 하다못해 이번에 아동수당을 신설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네. 통해서 집행하죠. 그런데 이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건 국가가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돼야 될 건 뭐죠? 출산 정책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경제 정책이라든지 예, 예.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어느 지역은 노인이 많고요. 어느 지역은 신생아가 많고 또 어느 지역은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기반 시설이 별로 필요 없어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추가하는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아요. 다 도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OC에 쓸 거냐 사람에게 쓸 거냐 하는 그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자율성을 줄 거냐 그렇죠.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근데 그걸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정하지 말고 자율권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율권을 줘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실현한 시스템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에 관한 거라면 뭐 한 2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 투표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선거 기간은 주인 같은데 선거 기간만 지나면 지배 대상이죠.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이 복지 많이 하면 국민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국민 나태해진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지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하다못해 우리가 형법이나 이런 것도 합의해서 나쁜 짓 하면 처벌받을 각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스스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란 원래 비용으로는 적게 쓰는 게 잘하는 거죠. 뭐 국방, 질서유지, 뭐 외교 이런 부분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게 써야죠.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영역의 지출은 많을수록 좋죠. 그렇다고 세금 많이 걷어 쓰라는 얘기 아니라 정해진 예산이라면 복지라고 하는 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영역인데 비용보다 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 하자고 세금을 낸 거니까요.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은 많이 써서 없애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국민들한테 그걸 돌려주느냐.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버릇 나빠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주권자가 누구냐. 납세의 주체가 누구냐. 납세는 왜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배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는 것처럼 국민이 요구할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고 국가는 복지 확대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죠. 복지가 과연 뭐냐? 퍼주는 거냐? 써서 없애는 낭비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불평등, 격차, 저성장, 유효 수요 부족, 그냥 구매력 부족. 이 모든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게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인데 이 모든 문제, 예를 들어 불평등의 문제는 실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회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지나치 편중되면 그 자산과 기회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국민들은 불행해지고 기회를 잃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잠재력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소위 평등의 가치 아니겠어요? 공정의 가치 이런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저성장 문제나 발전의 침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복지 부문을 들여다보면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소위 SOC 투자라고 하는 게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는 교육에 투자하는 게 성장이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SOC는 1위 되기가 어려워요. 투자한 만큼도 나오기 어려운 게 SOC죠. 그런데 교육 투자들은 되게 3, 4배 정도 효율이 있다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통계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SOC에 쓰는 돈은 투자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는 낭비나 소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거죠. 복지를 늘려야 경제 순환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든 것이 분권하고 재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경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성북구의 그 김영배 구청장이 동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최근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는 뭐 생활 속 민주주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재정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실험하고 참여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또는 성남에서 뛰어난 리더 이재명의 아이디어와 추진력 이런 것으로 가는 것 외에 성남 주민들 일반의 어떤 민주주의적 역량 참여 이것이 작동 원리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시는 그런 어떤 예를 들 수 있나요? 우리 사회도 매우 이제 그 유기체적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하고 사회의 공동체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도 예를 들면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심장은 강해야 되고 손발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각 부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저는 정부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통할하는 중앙정부, 각 부문들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예를 들면 읍면동 조직의 주민자치 조직들, 또 각 부문별로 살아 움직이는 국민 주민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국민 개개인데 정부만 있었어요. 국민 개개인들은 너무 취약하죠.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역은 다양하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 기호를 중심으로 한 것, 또는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 부문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각 부문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요구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럼 그 사회 전체가 역동적이 되죠. 그게 아마 동네 민주주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 시민들이 야 우리 동네 시장 잘 뽑아놔서 시장이 똑똑해서 알아서 우리 거 다 해결해 주더라. 요거 외에 야 우리는 시장이 뽑히고 시스템에 바뀌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민주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됐다. 이렇게도 더 느끼게 됐을까요? 그럼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참 많이 노력했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반상회를 주민 제안의 날로 바꾼 거예요. 아, 이름이 주민 제안회가 됐습니까 이제? 바꿨어요 제가. 반상회를 없애버렸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반상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가능하면 행정조직들이 제안을 해서 동장도 나가고 과장도 나가면서 그날은 주민 제안을 받는 날로. 사실은 반상회가 저희도 어릴 때 생각나지만은 매번 나가야 되고 안 나오면 벌금 누구 내고 한 사람 또 딴 사람 나가야 되고 안 나오면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아주 기계적이고 그런 그리고 일방적으로 홍보물 받고 하달리고 근데 만약 그게 역동적인 그런 모임의 장이 된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훈련이나 아니면 연습이 아직 좀 덜 돼서 잘 안 되긴 한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바꿨죠. 왜냐하면 이거 관치 아닙니까? 홍보물 주고 모여라. 벌금 낸다. 그래서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주민 제안의 날로 바꿔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현안이 있는 동네는 잘 됩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요. 많이 모입니까? 잘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데 아예 안 되고.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의무적으로 하면 그건 뭐 똑같은 관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예산을 제한할 권한을 줬죠. 성남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 참여 예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곳이에요. 의회에서 계속 반대해가지고. 지금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거부하고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좀 이따. 네. 그래서 참 창피한데 뭐 그러나 사실은 뭐 시스템으로 보장은 안 되지만 이제 시에서는 아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죠. 시민한테 예산 제한을 한 달간 받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권고하면 주민 참여 예산 조례로는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시에서는 시스템으로 다 보장하고 있다. 한 달 정도에 약 1000건에서 1200건씩 들어옵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회를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경선도 하고 그래요. 1등 뽑아서 상금도 주고 그러죠. 아 그래요? 3등까지 상금 주고 뭐 우모 모여서 박수 치고 근데 재밌어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 몇백억 정도씩 예산이 실제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표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아주 유명한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내놓고 얘기하는. 저는 포퓰리즘이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쓰는 의미의 포퓰리즘은 나쁜 거지만 원래 엘리트주의의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보면 엘리트주의에 반하는 민의 대중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 포퓰리즘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못 악용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주민들의 표를 즉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도 받고 또 하나는 어떤 걸 하냐면
제가 동장들한테 경쟁을 시켰는데 민원을 많이 발굴하면 제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최대한 많이 찾아봐라. 그러면 그 동장의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빨리 이게 아니라 보내준다든지 경청을 얼마나 하느냐 쪽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찾아다니는 방식. 거죠. 예. 이 동네에 민원이 뭐가 있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써서 보고하면 건수를 발품을 많이 판 사람에게 노력상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발품의 종류도 선전이 아니라 듣는 뭘 원하는지. 저는 민원을 다르게 평가했던 거예요. 민원을 시민들이 원하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 주는 기회다. 왜냐하면 민원을 해결해 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렇죠.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예. 민원을 막 수집하러 다니기도 하고 네. 경쟁을 시켰는데 결국 그게 상당히 주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득을 많이 봤는데 성남 시정 만족도가 80.6%인데 지금 올해 조사한 거가 그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행정의 속도입니다. 속도. 네네. 트위터로인가 하여간 뭔가 제안한 걸 바로 그것이 뭐 두세 시간 안에 바로 네, 처리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제안하면 보고하고 결제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해라. 그리고 그 결과도 트위터에 알려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출근할 때 도로가 어디 파졌습니다, 뭐 깨졌습니다 하면 오후에 퇴근할 때 싹 고쳐줘요. 아 보고하고 할 필요도 없이 네. 그러니까 그 행정 내부에서의 상하의 자율의 수준도 상당히 없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건 그대로 통계를 잡으면 되니까요. 그것이 속도를 높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주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게 정치적 정당성 또는 지지율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죠. 자기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부탁하는 관계였잖아요. 좀 민원 이러면 좀 해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잠깐만 네. 지금 깨알 자랑을 하시는데 한번 좀 네, 저 네. 시비를 한번 걸어야 되겠어요. 아니 그 저는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과가 안 됐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무상교복이 아마 또 화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됐는데 고등학생에 대한 네. 교복 지원도 제가 어디 써놨는데 네, 그 네,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5번째인가 부결이 됐다 그래요. 5번 부결됐어요. 5번. 그리고서 심지어 4번째인가에는 반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네. 압박까지 했는데도 네, 지금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이 16대 16인가로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네.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본질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안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아닐까 지금 그렇습니다. 짐작이 되는데 네. 그 성남시 의회의 구성의 정치적인 어떤 여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의 포용적 정치력이 좀 딸려서 그런 겁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죠.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데. 예.